이렇게 표를 보여주고 묻는 문제가 꽤 많이 있어요. 다음 중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1번 상가가 실제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에 가까울 가능성이 가장 강합니다. 그러면은 실제와 기대 수익률에 가까울 가능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거의 일치한다는 뜻이죠. 즉 실제 요 녀석이 요거하고 가까울 가능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거의 일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일치한다는 얘기는 위험이 작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서 위험이 작은 거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표준편차. 그러니까 표준편차가 제일 작은 거 보니까 상가는 지금 7.5%죠. 그럼 나머지는 보니까 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작다 크다 지금 그거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에 표를 보시면 표준편차라고 하고 뭘 따집니까? 요거 따진 것이 위험을 따지니까 그러면 위험이 작다는 얘기는 두 개가 거의 일치할 때는 위험이 작은 거고 벌어질수록 위험이 크니까 그러면 이거 다시 읽어봐요. 실제 수익률이 상가는 상가는 실제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과 가까울 가능성이 약할까요? 강할까요? 강하다게 말이 맞잖아요. 실제와 기대치가 같을 가능성이 약하다는 얘기는 많이 벌어진다는 뜻 아닌가요? 근데 위에 보니까 위험이 제일 작은 게 상대적으로 넷 중에서 가장 가까울 가능성이 강하다야 맞죠? 말뜻이 위험이 제일 작으니까 네 개만 비교해봤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가장 크다가 클까요 작을까? 같을까는 가장 약하다게 되겠죠. 위험이 제일 크니까. 말 해석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1번은 무슨 말이냐면 상가가 위험이 제일 적고 오피스텔 위험이 제일 크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위험이 작다는 얘기는 기대치와 결과치가 일치될 가능성이 강하고 그 다음 위험이 크다는 얘기는 일치될 가능성이 약하다. 그래야 맞죠? 해석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두 개를 말 풀어놨잖아요. 위험이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는 10% 예상했었는데 1%밖에 안 된대요. 그럼 많이 달라진 거죠. 이럴 때는 같을 가능성이 강해요 약해요? 약하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10% 예상했었는데 9.9가 나왔대요. 그럼 가까울 가능성이 기대치가 같이 가까울 가능성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하다고 해야 되겠죠. 일치되니까. 그럼 1번 해석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을 하시는 것이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물어봤냐면 위험이 크단 말이 무슨 말이고 위험이 작단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그 말을 물어본 거죠. 위험이 작다는 얘기는 예상과 결과가 거의 일치한다. 일치한다는 얘기는 기대치와 결과치가 같아질 가능성이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하다게 맞겠잖아요. 맞죠? 위험이 크다는 얘기는 기대치와 결과치가 같아질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벌어져야 되니까. 그때는 약하다. 그러면 1번은 거꾸로 되어 있죠. 상가가 제일 위험이 작고 오피스텔이 제일 크다. 위험이 작다는 얘기는 기대치와 결과치가 일치할 가능성이 강하다, 크다. 그래야 맞죠? 이해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요 두 개만 딱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말을 바꿔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위험이 크다는 말은 예상과 결과가 많이 빗나간다. 빗나간다는 얘기는 일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위험이 작다는 얘기는 일치한다. 그 말은 정확하니 맞아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상가를 보시면은 다른 것에 비해서 표준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위험이 작다는 뜻이잖아요. 위험이 작다는 얘기는 기대치와 결과치가 일치되고 가까울 가능성이 매우 크고 강한 거죠. 오케이? 예, 얘기했습니다. 흔히 이렇게 씁니다. 대부분 이렇게 쓸 거니까요. 그래서 고치자면 상가는 실제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과 가까울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강하고 상대로 오피스텔은 실제와 기대치가 가까울 가능성이 강장 떨어지고 약하다는 얘기. 그래야 벌어지니까. 이해되신 거죠? 두 번째. 따라서 이런 위험이 오피스텔이 가장 크다 적다. 오피스텔이 지금 가장 위험이 어쩌입니까? 보자면 위험이 오피스텔이 가장 큽니까 적습니까? 위험이 가장 크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대 수익률만으로 투자할 때, 자, 이번에 기대 수익률만 봅시다. 그리고 수익만 봤을 때 수익이 큰 거, 작은 거, 큰 거. 그 다음 위험만 봤을 때 위험이 큰 거, 작은 거, 위험이 작은 거. 그래야 맞겠죠? 그러니까 수익만 놓고 보자면은 제일 큰 거니까 뭘 볼까요? 오피스에 투자할 거고, 위험만 보자면 뭘 볼까요? 제일 작은 거 좋으니까. 수익은 큰 녀석이 좋고, 위험은 작은 녀석이 좋은 거. 이거 상식 아닌가요? 우리 같은 일 하시면서 돈 많이 받고 싶고, 적게 받고 싶어요? 아, 일에 즐거움을 느끼면서? 아니잖아요. 그래서 2번은 맞네요. 기대수익률을 보고 판단할 경우는 오피스텔의 채택가 있지만은 위험을 보고 판단할 때는 제일 적은 거니까 상가만 투자할 겁니다. 이해하신 거죠? 자, 2번이 답입니다.
세 번째, 일반적으로 기대 수익이 높은 투자는 그에 비례해서 수익도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오피스를 봐보세요. 다른 것에 비해서 수익이 제일 높죠. 또 위험도 점이니까 제일 높죠. 이번에 반대로 상가 봅시다. 다른 4개에 비해서 수익이 제일 낮죠. 위험도 작죠. 그러면 3번을 어떻게 쓰냐면은 오피스는 고위험 고수익이고 상가는 저위험 저수익, 그 말이나 수익이 높은 녀석은 위험도 크고 수익이 작아서 위험도 작다, 그 말이나 높으면 높고 낮으면 낮으니까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 비례다, 똑같은 얘기.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기대 수익이 높은 투자는 그에 비례해서 위험도 클 거고 위험이 크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수익도 높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는 일이 어쩌면 복잡하고 어려우면 대가를 많이 받아 적게 받아요. 그게 정상이죠. 우리 전월세보다는 토지 매매가 더 쉬운 거죠. 더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어쩌니까 더 돈을 많이 받는 거죠.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9급보다는 5급이 더 위험이 큰 거죠. 그거는 그죠. 5급 봤었을 때 나는 들 거야. 근데 떨어질 수 있죠. 이게 틀려지는 것이 뭡니까? 위험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어려울수록 그만큼 어쩌니까 위험도 크고, 그러니까 같은 직급도 직급이 높을수록 그만큼 책임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책임이 많은 거죠. 돈 많이 줘요 적게 줘요? 많이 주고. 노가대 반장은 다 책임을 져야 돼. 노가대 자백분 어쩌니까 그것만 욕만 들으면 끝나. 맞잖아요. 그죠? 위험하고 수익은 항상 비례하다는 얘기요. 그 반비례가 아니라 상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4개의 유형의 부동산 수익을 완전히 상호 연관이 안 돼 있으면 다릅니다. 이럴 때게. 그 다음에 보면은 상관계수가, 이럴 때게는 상관계수가 플러스 1.0. 자, 이번엔 상관계수는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1.0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그럼 플러스 1.0 좋아요, 나빠요? 제일 나쁜 거. 그래서 플러스 1.0 되면은 어떠한 위험도 들지 않습니다. 체계적은 당연히 안 줄 거고 비체계적도 안 준다는 얘기. 마이너스 1.0에 가까울수록 위험이 주는데 무슨 위험이? 비체계적이 줄어들지 체계적은 안 줄어듭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점 되면 모든 위험이 제로가 된다. 틀린 말이죠. 총위험은 제로가 안 돼요. 왜? 체계적이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거기도 보시면, 자, 읽어볼게요. 4개 유형의 부동산 수익이 완전히 상호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상관계수가 1.0 플러스 1의 값이라면 분산 수익에 따라 위험은 감수가 있다 없다 하나도 안 줄어듭니다. 하나도 줄지 않아요.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줄일 수 없습니다. 감수시키고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 다음에 5번째, 변이계수. 자, 합시다. 그럼 변이계수란 말 뜻은 뭐죠? 변이계수는 뭐가 달라지는 정도. 변이계수는 뭐에 대해서 뭐? 수익에 대한 위험의 정도. 그러니까 변이계수란 말 글자로 변이가 달라지는 정도잖아요. 변이. 우리 변칙할 때, 달라진다. 변화할 때, 우리 한자로 할 때 변화, 변칙, 그 전부 다 달라진다는 얘기 아닌가? 그러면은 첫 번째는 변이계수는 수익에 대한, 여기가 뭐니까 기대치 아니면 또는 평균. 수익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위험, 여기는 그럼 분산이겠죠? 그러면은 두 번째, 변이계수를 왜 쓸까요? 자, 변이계수 쓰는 이유는 왜 써요? 왜 변이계수 씁니까? 상대적 비교하려고. 예, 내가 원하는 정답은. 자, 무슨 말이냐면은 A라는 사업이 있고, 자, B라는 사업이 딱 가져갑시다. 예를 들어서 A는 지금 수익은 50%, 위험은 30%.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기대치입니다. 여기가 위험입니다. 근데 B는 수익은 지금 40%, 위험은 지금 20%입니다. 자,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A 선택하실 분, B 선택하실 분.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간의 크기를 여쭙으면 그랬잖아요. 간의 크기에 따라서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자, 수익을 보면 A가 좋은 거 맞죠? 위험을 보면 요게 좋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 상황에서는, 요 안건에서는 A, B 두 개 있었을 때 평균 분산 지배원리에 따라서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선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말하면 이쪽이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기대치가 수익이 똑같고 기대치가 똑같고 평균이 똑같으면 위험은 작은 거 맞죠? 분산은 작은 거 맞잖아요. 근데 이번에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위험이 똑같습니다. 같은 위험이고 같은 분산입니다. 그러면 수익은 큰 거 당연하잖아요. 그 다음 기대치 높은 거, 그 다음 평균 큰 거 맞죠? 근데 이게 맞는데 이쪽 집어넣어봐요. 자, 수익을 보니까 요놈이 좋아요. 맞죠? 위험을 보니까 요게 좋아요. 그러면 이때는 A, B 두 개 안고 있을 때 어떤 걸 선택하면 딱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진다니까. 즉 다시 말하면은 수익도 크고 위험도 크고 수익도 하고 위험 잡을 경우에는 평균 분산 지벌이 이제 한계점에 왔어요.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도 해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자? 상대적 위험도를 따져보자. 그래서 한번 A를 집어넣어봐요. 그럼 A 같으면 수익은 지금 50%니까 0.5고 위험은 0.3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0.6 나왔죠? 5분의 3이니까. 그럼 B는요.
해보면 여기는 0.4 나오고 0.2 나왔으니까 여기는 0.5가 나왔죠. 이럴 때게 아까는 이렇게 할 때는 A가 존재, B가 존재 구별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상관계수 해보니까 아니죠. 변이계수 보니까 변이계수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변이가 작은 게 좋으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A번보다 B번이 더 좋은 투자 안가야 된다는 얘기. 이럴 때 변이계수 항상 작을수록 어쩌니까 좋은 거 맞죠? 상대적 위험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변이계수. 됐죠?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변이계수를 기준으로 봅시다. 자,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변이계수가 지금 0.48, 0.45 쭉 써져 있죠. 이럴 때, 그러면 오피스텔에서 만일에 0.48이라는 뜻은 무슨 의미예요? 수익이 1% 올라가면 위험이 0.48% 증가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거기 신축 아파트 0.45란 말 뜻은 수익이 1% 올라가면은 위험은 0.45%씩 커진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상대적 위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거는 변이계수 작은 게 가장 좋으니까 어떤 걸 택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제일 좋은 게 지금 상가가 아니라 오히려 신축 아파트가 지금 가장 0.45 낮잖아요. 자, 5번 읽습니다. 변이계수를 기준으로 할 때 투자 의사결정할 경우는 상가가 제일 우수한 것이 아니라 신축 아파트가 제일 우수합니다. 변이계수는 작은 것이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변이계수를 쓴 이유는 평균 분산조에서 해결이 안 됐을 때 상대적 위험을 비교하기 위해서 변이계수를 씁니다. 따라서 변이계수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수익 1단위에 대한 위험의 정도를 뭐라고요? 변이계수.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비교가 됩니까? 됩니까? 수익도 다르죠. 위험도 다르죠. 비교가 안 된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제 비교가 될 수가 있잖아. 이럴 때는 이게 더 나빠, 이게 더 좋아, 이런 식으로. 변이계수는 평균 분산 지배율의 한계점을 극복한 이론이고 상대적 위험 정도를 따질 수 있는 이론입니다. 정확한 말 뜻이.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17번, 18번은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 21번, 22, 23번까지 전부 다 풀어보세요. 자, 넘어갑시다. 다 옛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5번.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인데 바르지 못한 것은 첫 번째, 투자자들은 위험 혐오적이란 말은, 자, 위험 혐오적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합리적 투자자를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위험 혐오적이란 말은 위험이 크면 투자를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합리적 위험은 받아들이겠다. 근데 불필요한 위험, 비체계적 또는 찔 수 있는 위험은 빼겠다. 자, 그 말을 수업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또가 한참 유행했었을 때 어떤 사람은 은행에서 3천만 원 대출받아 로또 하신 분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이 무슨 생각 듭니까? 미친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비현실성은 안 따라가겠다는 소리. 그 말은 예를 들어서 거기 위험 함정이란 말은 동일한 수익이면 동일한 수익의 위험이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동등한 위험 수익이 큰 거 작은 거, 큰 거.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자면 무위험률은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무위험률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위험 할증률,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위험을 좀 즐기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 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를 A가 있고 B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때에 어디가 함정 투자자예요? A입니까? B입니까? A가 위험 혐오적 함정 투자자일까요? B가 함정 투자자일까요? 어디가 함정 투자자예요? A, B 두 개 있었을 때 어디가 함정 투자자예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어디가 함정 투자자예요? 지금 그만 제 말 아직 못했어. 그 말은 얼른 모르겠어요. 여기 함정 투자자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동등한 수익이 같을 때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수익이 둘 다 10%입니다. 그러면 요게 좋아요, 요게 좋아요. 어느 게 좋습니까? 수익이 동일할 때 위험이 작은 게 좋아요, 위험이 큰 게 좋아요. 여기가 위험이니까, 여기가 수익이니까. 그럼 A가 당연히 좋은 거죠. 이번에 같은 위험, 요렇게 해봅시다. 여기 위험이 지금 5%입니다. 이럴 때 수익이 요게 좋습니까? 요게 좋습니까? 요게 함정 투자자야. 그러니까 함정 투자자란 말은 위험 애호적이 아니라 위험 혐오적, 위험 기피적. 이게 정상 아닌가? 그러니까 합리적 투자란 말은 위험이 크면 무조건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기왕이 어쩌니까 위험이 같은 동일한 위험은 수익이 큰 걸 원하니까 합리적 위험은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불합리하고 비합리하고 얼토당토한 그런 위험은 버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또가 아무리 좋지만은 대출받아 할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재미로 할 수가 있지만은 로또 3천만 원 투자해서 된다면 아니 3억이라도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리적 투자자 위험 혐오적이라는 말은 무조건 위험을 버린다는 소리가 아니라 위험이 크면 상대적으로 대가가 따라가면 할 거고 근데 위험은 커진데 수익은 안 변한대요. 그러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보다는 토지 매매가 더 수익이 많은 거 맞죠? 그런데 더 위험이 큰 거 맞죠? 왜 토지 매매 하시라고 합니까? 그만큼 뭐가 따라오니까
당근이 있으니까 위험이 수익이 그만 커져가니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위험 혐오전을 할 때 기대할 수 있는 동일하나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걸 택한다. 맞지 않아요? 즉 여기요, 수익이 동일할 때 여기요, 노란색 봐봅시다. 요 수익이 동일할 때는 위험이 작은 걸 좋아요, 큰 게 좋아요? 작은 거 당연히 요게 선호될 거고, 맞죠? 같은 이제 빨간색 같은 거 봤을 때는 요게 좋아요, 요게 좋아요, 요게 훨씬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A가 지금 함정수사고 위험 혐오적이고, 그 다음 B는 뭡니까? 그죠? 위험 애호적 선호적. 여기는 대출받아 로또 하신 분이에요. 이건 보통 사람들이고, 맞죠? 이게 함정이라니까. 그러니까 함정이란 말은 동등한 수익일 때 위험이 작은 걸 원할 거고, 같은 수익이면 위험이 작은 거, 같은 위험은 수익이 큰 걸 원하는 게 정상 아닌가? 그게 함정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요? 위험 혐오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 혐오적 기피적이란 우리가 아는 국어적 혐오 깊이가 아니라니까. 무조건 위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받아들이겠다, 불합리한 건 안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위험이 커졌는데 더 많은 수익이 따라온다.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그때는 할 거 아니요. 근데 위험은 커졌는데 수익이 똑같아. 그러면 안 할 거 아니요. 동등한 수익이면 어려운 일 합니까, 쉬운 일 합니까? 쉬운 거 해야지. 맞잖아요. 그게 함정. 그러니까 1번은 투자자들이 위험 혐오적으로 한다면은 기대 수익이 동일하다면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거 작은 거, 당연히 작은 것이 함정이잖아요. 맞죠? 수익은 똑같은데 일의 즐거움과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모험을 하신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함정 투자란 말 뜻이 우리말로 그건 함정이 아니라 같은 조건이면 좋은 거 하는 거 맞잖아요. 같은 위험은 수익 큰 거, 같은 위험은 수익이 큰 거하고 같은 수익은 위험이 작은 거. 그게 함정 아닌가? 그게 보통 사람이죠. 두 번째, 투자자의 위험 혐오적이라는 것은 투자자가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어진 함정이면 하겠다. 더 정확히 말하면 체계적이면 받아들이겠다. 근데 비체계적은 버리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가능성 있고 타당한 그런 위험은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불합리하고 비함적이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위험은 버리겠다. 그 뜻이 함정이지 무조건 위험 그만 안 한다. 그 말은 아니란 뜻, 말뜻이요. 되신 거죠? 그래서 2번 틀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험 혐오적 수사를 할지라도 위험에 대한 태도를 상대 크기에 따라서 보수적이고 공격적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은 전부 다 위험 혐오적이고 함적이고 위험 기피적은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약간 나누어서 공격적인자 보수적인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투자는 진정한 투자가 볼 수가 없습니다. 위험이 없으면 수익이 없습니다. 위험의 대가가 수익이고 수익의 대가가 위험입니다. 위험이 있어야 수익이 있고 수익이 있다는 얘기는 반대의 위험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현대 투자자는 의사결정에서 주로 위험 혐오형 투자 행동을 표준화합니다. 그게 뭐니까? 함적 투자자니까. 위험 혐오적 투자자 기준이에요. 정상적 투자자 위험 혐오적이니까, 위험 기피적이니까.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거기요 27번 갑시다. 이번에 위험 처리 방법. 26번 똑같은 문제인데 27번 위험 처리 방법의 가장 거리가 뭔 것은 주식, 부동산, 국채 등 투자되어 있다면 주식처럼 위험이 적은 것을 제외한 것을 위험 투자에서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지웠지만은 위험 처리에서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 좀이라도 위험해서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 미래가 확정된 소득에 의존하겠다. 그게 바로 정계급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완전히 배제한 전략은 투자 이론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는 뜻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 두 번째, 대출기관에 대출자의 변동이자를 적용한 대출 조건 등 대출자의 위험에 따른 경제사에 떠넘기는 형태가 바로 위험의 회피가 아니라 위험의 전가죠. 그래서 우리 전가를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부부싸움 나면 항상 애들한테 꼭 누를 닮아가지고 그것도 위험의 전가입니다. 맞죠? 또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기름이 한 방울 나기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가면 석유값은 다 기름값 올라갈 거고 석유류 제품, 그죠? 원유를 기반으로 만든 제품이 있겠죠? 전부가 다 가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죠. 광고가 많이 나오는 물건은 값이 싸요? 비싸요? 그걸 광고를 우리가 떠안는 겁니다. 그게 위험의 전가. 맞죠? 그래서 고정금리에서 변동으로 바뀌는 것도 위험 전가. 맞죠? 인플레를 네가 다 알아서 하세요. 또는 물가가 올라가면은 임료에서 물가가 5% 올라가면 임료도 5% 오르겠다. 물가 상승 연동해서 하는 것도 위험 전가. 맞잖아요. 남한테 떠넘기는 거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번은 회피가 아니라 전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위험 할증률을 반영하는 위험 조정률을 사는 방법을 말합니다. 위험 조정을 하는 방법. 그래서 아까 위험을 아예 없애는 방법. 두 번째는 보수 개척. 그 다음 세 번째가 위험 할증률 쓰는 방법.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위험 할증률 쓰는 방법 가장 많이 씁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투자이론에서 투자자를 위험 혐오적으로 가져갈 때 투자자는 무조건 안정적 투자하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혐오적이 맞는데 그만큼 위험이 커지면 수익도 커지면 간다 안 간다? 가잖아요. 근데 위험은 커지는데 수익은 안 움직인대요. 수익은 안 커진대요. 그럴 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합리적 투자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투자자는 투자 수익의 최대 또는 최소 추계 중에서 최소 추계치를 판단하는 걸 아까 뭐라 했으냐? 보수 예측 방법. 극대와 극소가 있는데 극대치가 가장 작은 쪽으로 하향 편기 아래쪽으로 한다. 수익은 가장 작은 쪽, 극대치 가장 작은 쪽으로 하는 것을 아까 보수 예측 방법. 맞죠? 답은 그래서 2번이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8번도 아마 보시면 그 똑같은 얘기니까 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요. 민감도수의 30번. 다음은 민감도 감흥도수라는 설명에 가장 올바르게 보는 것은 민감도가 나온다고 우리는 딱 한마디만 기억하면 됩니다. 민감도가 작은 사업이 좋아요. 민감도가 클수록 그만큼 변동이 크다는 얘기.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러니까 민감도가 크다니 그만큼 변동이 심하다니 퐁당퐁당이죠.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려가니 그러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감도를 또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배우나 탤런트는 나오면 어쩌니까 대박이겠죠. 그 다음에 드라마에 안 나옵니다. 쪽박입니다. 하는 수입이 없잖아요. 근데 조용급들은 어쩌니까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대박은 못 치더라도 꾸준히 나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민감도 적은 거죠. 만일에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만일에 10만 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100만 주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그런 분 같으면 삼성전자 100만 주 가지고 있으면 엄청 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에서 한 주당 1,000원만 올라보세요. 1,000원 곱하기 100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 대박이 나오죠. 1,000원 빠지면 어쩌니까 쪽박 나오죠. 삼성전자 딱 10주 가지고 있습니다. 싹 올라가봤자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떨어져도 얼마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한 사람은 민감도가 굉장히 커요. 왔다 갔다. 그죠? 사업할 때 집이 몇 채 있다가 전세값도 없는 게 종종 있잖아요. 망하면은. 월급쟁이는 망해봤자 거기서 거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민감도가 클수록 그만큼 변동이 심하다. 변동이 심하다 그만큼 위험이 크다. 우리는 그것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0번 보시면은 민감도성이라는 투자분석 모여서 투입 요소가 여러 가지 있었을 때 어떤 하나가 변했을 때 전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냐, 그 미치는 정도를 민감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 여러 변수가 동시에 변할 때는 뭐라고 합니다? 시뮬레이션 분석. 그래서 아까 굳이 말하자면은 요래 있었을 때 요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굳이 구별하자면은 하나가 변했을 때 오르고 떨어진 것, 이거는 민감도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두 개 이상이 동시에 움직일 때를 뭐라고 합니다? 거기 있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분석, 요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별로 의미 없는 얘기예요. 세 번째, 민감도가 작은 투자인일수록 수연적 변동이 더 적어요. 민감도가 크다는 얘기는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연적 변동이 굉장히 커져요. 따라서 민감도가 클수록 우리는 안전성이 떨어지는 거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민감도가 작은 사업이 훨씬 더 우리는 좋습니다. 작다는 얘기는 수년제같이 수익이 변동이 적다니 꾸준히 가니까. 맞죠? 그러니까 월급쟁이는 어쩌니까 물가가 올라가도 거기서 거기, 떨어져도 어쩌니까 거기서 거기. 근데 사업한 사람은 어쩌니까 엄청 차이가 심할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임대료, 영업비, 감가상각 등 투자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고속 요소가 변했을 때 투자에 대한 수익 자체가 또는 내부 수익이 얼마나 변하는가, 그 변한 정도를 민감도 또는 감흥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뭐를 하더라도 감흥도가 사람마다 같을까요? 택시 운전사를 봤을 때 내용을 잘하는 사람 보면은 그죠? 그렇겠지만은 전혀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봤습니다. 저 왜 가다가 울고 있지? 왜 가다가 갑자기 좌회전해서 신호를 안 받고 기다리고 다시 되돌아오지?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쩌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서울 남바를 보고 그냥 보내줬지? 그 영화 내용을 모르면 어쩌니까 그 내용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저게 키였다. 그만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민감도 아닌가. 맞죠? 똑같은 야구 경기를 봐요. 유현진이 나오는 경기를 보면 정말 재밌게 봅니다. 근데 다른 사람 나옵니다. 글쎄 하는갑다.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까? 기아 경기를 하면 저는 정말 재밌게 보고 이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른 팀 하면 그래 그냥 해. 나는 그냥 보려니까. 그게 바로 민감도 차이. 맞죠? 민감도가 작을수록 좋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그 다음 다섯 번째 읽어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31번부터는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그 다음 얘기요.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은 100% 나옵니다. 아마 올해 시험에서 위험과 수익 안 나오면 시험 내는 놈들 미친놈입니다. 100%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은 최소한 한 문제 나올 거니까 하나님은 두 개는 꼭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는요. 요거요.
여기에 포트폴리오라는 자산 구성이라는 얘기죠. 이게 포트폴리오라는 말 자체 가장 첫 번째가 원래 포트폴리오는 서류 가방 얘기였습니다. 여기 PO할 때 포트라는 말이 옮기다는 뜻이요. 캐리, 옮기는 얘기. 우리 포터블 이렇게 말하면 휴대용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이동전화, 핸드폰이라고 하면 소금이다, 슬랭어예요. 그건 안 쓰는 말이 안 쓰고 이동전화, 그게 맞는 말이죠. 그제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원래 서류 가방에 들어있는 서류 종류를 얘기했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산 구성을 어떻게 할래? 가장 쉬운 얘기가 소금 장사 우산 제일 쉬운 얘기가 또 우리 주식 보면 격언에 계란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그게 이쪽 얘기예요. 움직이면 서로 다 깨질 거니까. 그러니까 위험이 같은 거 같은 종류끼리 담지 마라. 그거를 계란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지 마라. 주식이 유명한 격언이 이쪽에 나온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쪽에서는 맨 첫 번째는 의미하시자고요. 자, 의미에서는 맨 처음에는 위험을 줄이자.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는 수익을 높이자 그 말 거의 안 나와요. 위험을 어떻게 하자.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공격적, 적극적 전략을 할 수가 있고 포트폴리오에서는 방어적이고 보수적 전략 이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렛대 효과 남의 돈 대수 많이 빌려가지고 내 돈 뻥튀기 시키자. 포트폴리오에서는 지키자. 지렛대 원리는 굵고 작게 합시다. 포트폴리오는 가는 거 길게 합시다. 그 뜻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위험의 종류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는 무슨 위험을 줄이자? 비체계적을 줄이자. 그러면 문제 제일 쉬운 게 요거죠. 체계적이 무슨 말이고 비체계적이 무슨 말인가요? 체계적은 피할 수 없는 거, 비체계적은 피할 수 있는 건 요렇게. 맞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그죠, 종목을 다변화시키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투자 대상을 다양화시키자. 분산을 넓히자. 그래서 여기서 분산을 말하는 투자 대상의 다변화예요. 위험의 판단지표 분산은 기대의 치고가 얼마큼 달라지는가, 그걸 분산이라고 하고, 여기는 틀려요 의미가요. 그런데 여기도 막연하게 분산하면 안 됩니다. 그게 막연하게 종목의 개수를 넓히자 그 뜻이 아니에요. 포트폴리오는 가장 정확한 말은 개수를 늘리자 그 말이 아니라 묶음을 잘 묶자 그 말이지 가지수를 넓히자 그 말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래? 막연하게 종목만 다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어떤 식으로 같은 것끼리 다른 것끼리 그걸 우리 뭐라고 하면 상관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서로 봐가지고 여기에 큰 거 작은 거 작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비싼 것끼리 동일한 것끼리 유사한 것끼리 묶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끼리 묶자 그런 얘기. 그러니까 A건설사부터 Z건설까지 모든 건설 주식을 26개를 샀습니다. 개수는 26개인데 한 가지 사실은요. 그죠? 그때는 묶음이 하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상관계수가 작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수익률 변동. 그래서 수익률 변동이 어떻게 하자? 서로 같은 거 다른 거 다르게. 유사하고 비슷하고 동일하면 안 돼요. 다르게끔 반대로 역으로 거꾸로 요렇게. 유사한 것이 아니라 다르게. 그러니까 수익률 변동 서로 다르게 합시다. 아니면 또는 거꾸로 합시다. 역으로 합시다. 이렇게. 다르게는 말 나와야지 동일하고 유사하고 같은 말 나오면 안 된다는 뜻. 됐죠? 그 다음에 그럼 수익률 변동 다르단 말이 무슨 말이냐. 상관계수가 어디를 가자. 마이너스 1.0 되게 갑시다. 요게 끝이에요. 요거까지. 그러니까 문제를 쉽게 내자면 요걸 물어볼 거고 좀 어려운 쪽 하자면 요걸 물어보는 게 정상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세 번째는 그래서 목적은 안정적 결합편이죠. 안정적 결합편. 그러니까 보세요. 안정적이라는 말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정은 꾸준히 가다는 얘기니까 안정적 결합편이라고 그러죠. 요리요. 그러니까 들쑥날쑥하지만 꾸준히 갑시다. 그러므로 포트폴리오 이론도 위험 관리 전략에 포함이 될까 안 될까요? 될 수 있는 거죠. 포트폴리오 이론도 위험의 처리 전략 중에 하나가 돼요. 보수적 전략이니까. 위험 줄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요 셋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이걸 제일 많이 냈었죠. 이번 모의고사 이거 냈어요. 이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쪽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둘 중에 하나니까. 이번에도 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효율적 전선형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투자 조합, 효율적 자산 구성, 효율적 전선이나 효율적 투자 조합이나 효율적 자산 구성이나 똑같은 얘기,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많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있죠. 요게 포트폴리오 전부의 사실은. 요거 하나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럼 맨 먼저 뭐부터 할까요? 위험부터 합시다.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선정하면 첫 번째는 위험의 종류가 뭐가 있다. 체계적이 있고 비체계적이 있다. 그거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첫 번째 이제 의미가요. 자, 의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체계적이요. 여기 있을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비체계적이요. 요거 한번 잘 따져봅시다. 그래서 체계적은
전체적입니다. 비체계적은 그것만 따져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은 원인이 시장의 힘. 그러니까 시장이 어쩌고 그러니까 시장의 힘에 따라서 또는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 일반 경제. 그래서 일반 경제상이 어쩌고 그게 전반적인 원인이 그게 나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망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맞기 때문에 그 안쪽에 있는 사람 전부 다 피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피하죠. 그러니까 모든 전부 다 영향을 당한다. 그래서 제가 장마는 체계적입니다. 소나기는 비체계적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장마는 대한민국 전체가 비 올 때가 장마철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어디든 가도 다 비 맞을 거 아니에요. 소나기는 그 동네만 있으면 소나기 안 맞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정확히 말하면 소나기는 피하고 봅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거 물건만 피하자는 얘기. 그런데 비체계적인 이제 뭡니까?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죠? 개별 부동산의 특성이라든가 또는 어쩌니까 개별 부동산 또는 위치라든가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물건만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원인이 전체적이다. 내 것만 된다. 전체적이 나오면 체계적, 일부분만 들어오면 그때는 비체계적 말 뜻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그 부동산 어쩌니까 요것만 피하면 뺄 수 있는 거죠. 그것만 안 하면 돼.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라 합니까?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 그죠? 여기는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만 쓰는 이유가 요 비자가 아니 비자에서 한자로 쓰면 그러니까 비체계적이니까 아니 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비체계적은 못 피하고 체계적은 피하고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죠? 비체계적 피합니다. 그 다음에 요 녀석들은 종목을 다양화시켜도 어쩌니까 위험에 그냥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분산이 안 된다. 아래쪽은 분산이 된다. 요렇게. 됐죠? 그래서 얘기 들은 게 아까 시장 위험 뭐였습니까? 요거 맞죠? 아까 우리 바로 지었던 거 시장 위험. 그럼 여기는 운영상 위험이요. 그 다음 위치적 위험. 그러니까 위치적 위험을 또 다르게 말하면 입지선정이라고 말씀 되겠죠. 입지선정. 그 다음 운영상을 노사 분규라든가 기업의 재무구조 전부 다 운영상이 맞잖아요. 그 회사의 노사관계라든가 또는 재무관계라든가 CEO의 가치관의 변화라든가 전부 다 그 개별 회사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읽어보시죠. 전체는 체계적, 일부분이다 비체계적. 그래서 많이 나왔던 것이 이제 경기 변동, 물가 상승, 금리 변동 전부 다 이쪽 맞잖아요. 인플레. 그죠? 근데 그런 약간 바꾸면 세계적인 기상이변. 여기에 맞잖아요. 기상이변. 생태계 파괴, 환경 오염 전부 다 체계적 아닌가? 맞죠? 지금 기상이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여름에 너무 어쩌니까 더우니까 점점 감흥할수록 더워지는 거 맞죠? 그죠? 이게 바로 좀 뭡니까? 환경이 이제 바뀐 거 맞죠? 환경 오염, 기상이변, 생태계 파괴 또는 어쩌니까 또는 세계 3차 세계대전 전부 다 체계적 맞죠? 또 그래서 오일 쇼크, 그죠? 오일 쇼크, 그죠? 에너지 파동 여기 맞잖아요. 똑같은 얘기니까. 여기 같은 맞점이니까 재무구조학과 기업의 재무구조라든가 노사관계라든가 또는 CEO의 가치관의 변화, 기업의 목표의 변화. A사가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B도 똑같이 바뀌죠? 그럼 B는 또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쪽만 나타내는 거, 한 부분만 나타내는 건 전부 다 비체계적. 전체 나온 것은 체계적. 됐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걸 잘 낼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림으로 그립니다. 자, 두 번째. 전체 총위험은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가 지금 총위험이요. 총위험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죠? 종목 수. 이래 봤을 때 체계적인 뭐점이니까 똑같이 가도 변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총위험은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만일에 종목이 15개였을 때, 그 다음 종목이 10개였을 때, 그 다음에 5개. 그러면서 아래쪽에 있는 것을 이거 뭡니까? 여기에 지금 체계적 위험이고, 위쪽이 지금 비체계적 위험이요. 그러면은 종목을 다양화시킴에 따라서 지금 어쩌니까 체계적은 아까부터 똑같이 요만큼 똑같이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체계적인 변화가 있는 거죠. 자, 비체계적은 종목을 다양화시키면서 처음에는 요만큼 해서 어쩌니까 요만큼 점점 없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종목을 다양화시켜서 분산 투자해서 뭐를 요 녀석을 점점점 줄이자. 지금 그 얘기. 이게 끝. 그래서 여기가 제로가 됐을 때 상관계수가 얼마 나옵니다?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이거 끝.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디에? 플러스 1에 접근할 거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게 전부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 뜻만 정확히 해석하시면 돼. 결혼 정말 쉬운 과목이라니까요. 니만 쉽지 나는 안 쉬운데. 근데 조금 반복하시면 돼. 근데 저는 다른 과목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 번 봤을 때 조금 우리가 익숙하게 만들면 되니까. 이래서 시험이에요. 시험에서 상식적인 거 안 나온다니까요. 시험은 정확히 말하면 줄 세우기 아니요? 미안하지만은. 시험은 어쩌면 변별력이 있어야 될 거니까 어쩌니까 이상한 말을 써야 서로 우열관계 나올 거 아닙니까? 이 과정만 수료하면 자격증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유롭고 어쩌고 즐기면서.
근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딱 정해진 뭐가 있으니까. 국가에서 인정된 자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와야 됩니다 하고 뭔가를 줘야 되니까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뭔가 점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요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거 물어봐서 맞으면 오세요. 안 되면 다음에 오세요. 둘 중에 하나. 맞죠? 그래서 요거만 잘 해석하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전체 총위험은 어쩌니까 두 개가 동시에 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종목을 다양화시켜서 총위험을 줄일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근데 총위험이 제로가 된다. 그 말은 틀렸죠. 참, 투자 대상을 다변화시킴에 따라서 비체계를 0으로 만들자. 그 말이나 총위험을 0으로 만든다. 그 말은 틀려요. 총위험은 0이 안 되죠. 총위험을 줄이자. 제거한다. 총위험을 감소시킨다. 그 말은 맞죠. 그지만 총위험이 0이 된다 말은 안 되죠. 왜? 요것 때문에 0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 위험은 종목 수의 영향을 거의 안 받죠. 체계적 위험은 종목 수에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말을 좀 어렵게 하자면 종목이 5개도 만일에 여기가 5%, 10개도 5%, 그 다음에 100개도 어쩌니까 5%. 그럼 체계적인 종목 수익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된 거죠? 이게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래놓고 그다음 나오는 게 이제 그 다음 두 번째가 상관관계야. 상관계수. 그러니까 상관관계 또는 아니면 상관계수란 말은 상관관계 아니면 또 상관계수란 말은 서로 관련성을 한번 따져보자. 상관관계. 너랑 나랑 상관관계 있어야 이런 식으로 하듯이 서로 관련성, 연관성을 따져보자. 관련성이 크다 작다 이거를 뭘로? 수치로 한번 표시해 보자고요. 그래서 상관관계는 크게 봤을 때 첫 번째는 플러스 1.0 여기서부터 0 거쳐서 어디까지요? 마이너스 1.0 이렇게 움직입니다. 크게 이제 왔다 갔다 움직여요. 그랬을 때 이 구간을 플러스 구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마이너스 구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쪽을 벌어나오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정의 상관관계, 플러스의 어떻습니까? 정의 상관관계 이렇게 말하겠죠. 또는 플러스 영역입니다. 또는 양의 상관관계입니다. 플러스니까 또는 정의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 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밑에는 뭐라고 할까? 음의 상관관계, 부의 상관관계, 마이너스 상관관계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부의 상관관계 또는 아니면 마이너스 상관관계요. 이 말을 좀 더 어렵게 말하면 역상관관계를 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니까 거슬릴 역 써서 역상관관계.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정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태 플러스란 말이 무슨 말이면 같이 간다는 얘기. 뭐가? 요게 수익률 변동이 같이 가면 비례관계 플러스 반대로 가면 역관계 마이너스 관계. 그러니까 이때는 수익률 변동형. 그러니까 수익률 변동이 어쩌면 서로 동일하고 유사하다는 얘기죠. 같이 간다는 얘기. 수익률 변동이 유사합니다. 또는 아니면 동일합니다. 말이 1.0 되면 완벽히 일치하겠죠. 완벽히 딱 하나니까. 그런데 대신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수익률 변동이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반대방, 역방향 다르게. 그러니까 어떻게 투자하자? 수익률 변동이 같은 쪽으로 가자, 다른 쪽으로 가자, 다른 쪽으로. 같은 쪽으로 하면 왜 안 되냐면은 같은 쪽에 한몫이 오래 나오면 돈 될 때는 대박이에요. 그럼 여기는 일단 다르게 해놓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세 번째. 여기 같은 방향은 돈 될 때는 많이 올라가고 빨 때 이렇게 봐. 이런 식으로 해요. 들수는 퐁당퐁당이라니까. 그러니까 수익률 변동이 같은 방향이면 한 종목이 오래 같은 것도 투자하면 그 종목 투자하면 다 좋으면 다 돈 될 거 아니에요. 금융주만 다 샀습니다. 은행주 사고 보험주, 증권주. 세대 금융주만 다 사놨습니다. 근데 오늘 금융주 시황이 좋아요. 그럼 저는 다 돈 되지 않을까? 금융주니까. 근데 반대로죠. 오늘 금융주가 시황이 너무 안 좋아서 전부 다 하한가로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100% 울어요. 그러니까 같은 것끼리 묶으면 돈 될 때는 물론 좋은데 빠질 때쯤이니까 엄청 빠지니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요거 돈 벌자 소리가 떨어질 때 사뿐히 떨어지자 지금 요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주자는 얘기는 돈 많이 벌자 소리가 아니잖아요. 포트폴리오의 목적은 자산을 분산해서 돈 많이 벌자 그 소리 아니라니까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빠질 때게 조금 적게 빠지자. 그러니까 어쩌니까 수익을 많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꾸준히 갑시다. 그게 안정적 혈압편이 말뜻이.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가장 속도에 가늘고 길게 가자. 굵고 짧게가 아니라 끝까지 버티자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는 자가 강한 자예요. 그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 맞잖아요. 우리 시험도 그래요. 대부분 보세요. 주변에 시험 보세요. 이 시험 준비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끝까지 간 사람 몇 분 안 돼. 끝까지 가야 뭐가 나와. 그죠? 대부분 가운데 하다 말다 그렇게 말 대부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그 시험 어려운 시험이야. 그래야 정상이지. 그 시험이 쉬운 시험이야. 나 바보입니다. 그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잖아요. 합격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야 그 시험 좋다 나쁘다 말할 거 아니에요. 세탁소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그분은 세탁은 잘 알겠지만 이해하셨는가요?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그 사람 관계된 사람 물어봐야 정상이죠.
이 중개사와 자격증 따고 중개업 잘하는 사람 물어보세요. 그래, 그거 해. 너 정말 좋은 직업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잘하시면 아들한테 너 해라. 이거 지금은 정말 좋은 직업이니까 할 거 아니요. 그럼 그 직업이 안 좋으면 아들한테 아버지가 구원할까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아는 사람한테요. 우리도 다 그렇게 할 거니까요. 그래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까요. 자본주의 이거 말고 다른 거 돈 벌 기회는 없습니다. 돈은 부동산밖에 없어. 솔직한 얘기예요. 물론 다른 것은 밥은 먹고 살아. 부지런만 하면. 근데 조금 어쩌니까 대박은 여기가 있는 것 같아. 대신에 남들보다 조금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대박 나오죠.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기 쉬운 거죠. 그럼 벌써 다 했어. 그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의 목적은 어떻게 하자. 종목을 다양화시켜서 요거를 속된 말로 퐁당퐁당 하지 말고 꾸준히 갑시다. 그 논리. 그러니까 돈 많이 벌자 소리가 아니라 오르는 것이 중요하자. 떨어질 때 어떻게 하자. 적게 빠져. 그게 포트폴리오의 목적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공격적이 아니라 보수적이란 말을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맞죠? 대박 터트는 것이 아니라 쪽박은 면합시다. 그게 포트폴리오론. 꾸준히 가자는 얘기. 그러니까 굳이 그림을 잡으면 이제는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요렇게 잔잔은 이렇게 하자는 얘기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올라갔잖아. 빠질 조금밖에 안 빠지니까 좋은 거 맞잖아요. 그래서 요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 근데 역시 이걸 그림 못 그렸다니까 제가 컴퓨터를 못 따라가지고 이거 할 줄 알면 좋은데 이거를 못 그려서 사실은 요거를 그리고 싶었었는데 진짜 요즘 딱 요 두 개 그림입니다. 요게 정답이에요. 너무 들쑥날쑥하지 맙시다. 그러면 위험이 크니까 꾸준히 가는 거 길게 합시다. 요게 정답이죠. 맞죠? 그 다음에 그럼 요거를 뭐라고 하자. 요거는 너무나 오르고 떨어지니까 고위험 고수익이죠. 고위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수익. 맞죠? 그럼 요건 뭐라고 할까요? 저위험 저수익. 그러니까 결국 포트폴리오의 목적은 그죠? 돈 많이 벌자는 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 그죠? 안정적으로 꾸준히 갑시다. 이게 끝이라니까요. 안정적으로 가자.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저위험형, 그 다음에 저수익이죠. 조금. 그렇기 때문에 위에는 뭐라고 할까? 불안정적 조합.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때는 불안정적 조합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자. 불안정적 조합.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그리고 꾸준히 가자. 다섯 번째 안정적 조합. 그렇게 안정적 조합이 뭡니까? 이게 안정적 결합형 똑같은 안정적 꾸준히 가자. 마음을 막 움직이지 말고 꾸준히 갑시다. 안정적 되잖아요. 됐죠? 이게 전부예요. 자, 읽어볼게요. 31번부터요. 보시면은 다음은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인데 가장 그러니까 뭔 것은 포트폴리오 관리는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과 수익을 분석해서 불필요한 점을 제거하고 거기 불필요한 점을 뭘로 바꾸고 싶습니까? 비책임을 줄여가지고 그걸 완전히 없애가지고 위험과 수익 안에서 확실한 최선의 선택을 자산을 모읍시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점을 제거하고 가장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데 자산 구성을 합시다. 근데 포트폴리오는 아주 쉽지만 딱 속이기 쉬운 것이 포트폴리오는 자산이론이지 자본이론 아니에요. 포트폴리오는 위험을 제거해서 분산해서 하는 자산 조합이론이지 자본 조합입니다. 그러면 틀립니다. 우리 쪽에서만큼은 자산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모으는 방법이 돈 얘기 아니라니. 돈 얘기는 지렛대고서 나옵니다. 우리 쪽 얘기는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과 수익을 평가하는 방법은 평균 분산법이 있으나 포트폴리오는 이를 보다 더 발전 논리를 한다. 그러니까 평균 분산 지배율에 따르면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여기 오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까 평균 분산 지배율에서 해결이 안 될 때 변이계수라면 아까 기억나신가요? 그것도 해결하는 방법이고 포트폴리오론도 변이계수 그 똑같이 그죠? 평균 분산 지배율에 따라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을 해결해서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정 자산을 집중적으로 소유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그 불확실성을 또 뭐로 하실래요? 위험, 비책임을 줄여가지고 그래서 여러 자산의 분산 투자해서 하는 경우에 비책임은 감소된다. 맞죠? 그러니까 진짜 돈 들어가면 한쪽에 올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대박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대박이 목적이 아니라 그저 꾸준히 가자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러 군데 쪼개놓으면 어쩌니까 한쪽에 올라가면 한쪽은 떨어진 거 있으면 서로 상계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꾸준히 갈 거 아닙니까? 말뜻이 그 얘기죠. 그래서 아들, 딸 낳는 것도 포트폴리오입니다. 맞죠? 우리 친구 사귀는 것도 포트폴리오 맞습니다. 그러면 각기 어쩌면 다 사귀어놓으면 좋은 거 맞죠? 그죠? 중개업 하실 때도 물주도 하나 알아두고, 그죠? 이것도 하나 알아두고, 또 관계도 아니, 그러면 도움 된다니까요? 어느 그룹에 비울지 모르니까. 맞죠? 친구는 다양하니.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 맞죠? 제 친구 중에 사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일부러 대학을 세 군데 다녔습니다. 여기서 친구 사귀고, 저기서 이렇게 대학을 세 군데 다닌 친구가 있다니까요? 일부러 사업을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한다고 할 때 효율적으로는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 효율적 전선은 그저 수익과 위험의 관계를 연결한 선인데 주어진 수익에서 최소한의 위험이고 주어진 위험에서 최대수 연결한 선을 효율적 전선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수익과의 아까 비례하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거지 우하향이 아닙니다. 여기까지죠. 답은 나왔죠? 다섯 번째, 부동산 투자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하고 피할 수 없는 위험인데 피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다? 비체계적, 없는 것을 체계적이라고 합니다. 된 거죠? 그 다음에 거기요 32번 체계적과 비체계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올바른 것은 여러 자산의 분산 투자에서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이죠. 분산 투자에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체계적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맞죠? 두 번째, 그리고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을 이번에 제거가 안 되는 위험을 우리 뭐라고 합니다? 체계적 위험이요. 그죠? 그러니까 비체계적은 피할 수가 있고 체계적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 자, 두 번째, 비체계적이란 경기변동 인플레이션 경기변동 인플레 이거 나온 거 보니까 체계적이죠? 틀렸고 또 뒤에 보시면 시장의 모든 부동산 시장이 어쩌고저쩌고 모든 얘기 나오면 전부 다 체계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체계적 위험은 개별 부동산 어쩌고 특성이 어쩌고 개별 얘기 나오면 그때는 비체계적. 그 다음에 네 번째,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는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 그러니까 수익이 크지 위험도 크고 위험도 크다는 수익이 크다는 그런 얘기를 말합니다. 맞고. 따라서 결국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는데 모든 위험과 수익이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비례하지 비체계적은 아니란 얘기. 아까 요구 수익에 포함되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에 포함되지 비체계적은 포함이 안 됩니다. 두 가지 말뜻.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부동산 시장의 국지화 또는 여러 기사로 분리할 수가 있어서 부동산 지역별 위험별 투자가 아주 쉬워집니다. 요거 얘기하려고 이 문제 고른 겁니다. 요 얘기는 제가 어떻게 되냐면 콘도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말 뜻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동산에서는 지역별로 안 돼요. 동산 움직일 수가 있으니. 근데 부동산은 지역별 분산 투자가 매우 쉽다는 얘기. 자, 그 얘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콘도상으로는 A는 지금 내장산에가 있습니다. 콘도가. 그 다음 B는 콘도가 어디 갔냐면 강원도 양양가 있습니다. 양양형. 그 다음에 세 번째 C란 콘도를 되면 여기는 영평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콘도인데 지역이 다르다는 점 깔아놓고 이럴 때 자, 내장산 있는 것은 봄에는 별거예요. 여름도 별거입니다. 근데 가을은 어쩌니까 대박이겠죠. 겨울은 좀 그러겠죠. 가을은 어쩌니까 내장산 단풍 엄청 좋은 거 맞죠? 대박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양양가 있으면 어쩌면 봄에는 별건데 여름은 어쩌니까 또 대박이겠죠. 그죠?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돈 되는 거. 근데 가을은 별건데 그다음 겨울도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철지나 바닷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저 청승이라고 그래요. 그죠? 지금 어쩌니까 휴가철 됐다 어쩌니까 청평 같은데 그죠? 전부 다 하나에 보통 20만 원, 30만 원 기본적으로 하니까 그 장급 여관이 콘도가 그렇게 비싸잖아요. 그 다음에 용평 같은 어쩌니까 봄에는 별거겠죠. 여름에도 조금이요. 근데 가을도 별건데 겨울은 어쩌니까 대박이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용도입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분산 투자하면은 수익이 분산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콘도 세 채만 가지고 있으면 봄에는 저쪽에서 벌어먹고 살고 여름은 저기서 벌어먹고 살고 그럼 얼마나 안정적으로 좀 좋겠습니까? 수입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어쩌니까 여기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오니까 그러면 정말 좋은 거 맞죠? 그죠? 건물 사놓고 여름 그죠? 임대료 수입 받으면 좋은 거 바로 요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부동성 등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지역별 분산 투자가 오히려 더 용이하고 쉽다. 네 번, 다섯 번 말 뜻이요. 요거 얘기하고 지금 이 문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해당 부동산을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구성이 더 용이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33번은 너무 쉬운 얘기. 이 그림 얘기 그대로 나와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 35번이 효율적 전선 얘기입니다. 그래서 효율적 전선이라는 말은 평균 분산 지배율 따라서 위험과 수익 관계를 쭉 연결한 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효율적 전선이요. 그래서 효율적 전선 또 다른 말로 효율적 전선이랄 수도 있고 효율적 투자선, 효율적 투자 조합, 효율적 자산 구성 다 똑같은 얘기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전부 다 수익입니다. 또는 수익 또는 아니면 수익률요. 그다음 여기는 그저 위험이죠. 그래서 수익과 위험의 관계를 보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A, B, C 이 선 연결하는 거.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합시다. 여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C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따져봐요. 이게 이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니까 여기를 예를 들어 D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A하고 D를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둘 다 수익이 지금 만일에 5%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는 지금 위험이 3%고 여기는 5% 가져가자고요.
그러면 A 조합하고 D 조합이 있었을 때 어디가 더 좋다? A가 더 좋은 거 맞죠? 평균분산 지배를 따라서 수익은 큰 쪽, 위험은 작은 쪽이니까. 그럼 같은 수익이면 위험이 작은 게 더 좋잖아요. 그러면 D는 나빠요. A가 더 우월하죠. 그러면 A가 D보다 우월하다는 얘기는 A가 D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평균분산 지배 원리. 더 우월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두 개 있으면 당연히 A를 선택하는 건 맞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죠? 평균분산 지배원리는 홀짝이론이라고 그랬죠. 두 개가 있으면 하나를 선택하고 막 10개 있으면 9번 과정을 같이 갑니다. 전체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B하고 D를 따져봅시다. 이렇게요. 그러면 동등한 위험입니다. 이럴 때는 수익이 5%짜리가 아니라 그죠? 8%짜리 더 좋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나빠. 네가 더 좋아.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여기는 C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E라고 합시다. 그러면 B하고 E를 따져봅시다. 그럼 같은 수익이면 위험이 작은 거 큰 거. 그죠? 자기 중에 이건 나쁘다는 얘기. 또 C하고 E를 따져봤자니까 둘 다 더 동일하게 지금 위험은 똑같죠. 같은 위험. 그럼 수익이 낮은 거 높은 게 더 좋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평균분산 지배를 따라서 쭉 한번 연결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점을 쭉 점을 쪄서 연결하면 우상향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A, B, C는 전부 다 합리적 조합을 연결한 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열관계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결론이 효율적 전선에 의하자면 합리적 투자 조합 몇 개 있다? 수천 개 있습니다. 근데 최적의 조합은 몇 개 있다? 딱 하나. 최적의 조합은 뭐하고 뭐가 만나야 된다? 개인의 위험을 나타내는 무차별성 요 두 개가 만나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A점하고 지금 C점이 있었을 때 요 C는 어점이니까 걔는 갑이라는 사람이 그걸 좋아하는데 을은 요걸 좋아한대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요게 좋을 수도 있고 을은 요게 좋을 수도 있죠. 뭐에 따라서? 투자자의 성향, 태도에 따라서 간이 큰 사람은 요거, 작은 사람은 요거. 그래서 원점에서 가까울수록 수익도 작고 위험도 작아요.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수익도 크고 대신 위험도 좀니까 크다는 얘기. 맞죠? 여기는 전월세, 여기는 토지매매. 되죠? 그렇게 봐도 되니까. 자, 그러면은 35번 풀어봅니다. 다음 선 옳지 않은 것은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과 기대성 관계를 나타내는 무차별성의 기울기는 자, 위험을 회피합니다. 위험을 꺼려합니다. 안 좋은 사람 기울기가 더 급하죠. 여기는 좀 공격적이고 여기는 조금 위험을 혐오적 싫어한다는 얘기. 그래서 아까 기울기가 급할수록 좀 까칠합니다. 위험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 방어적. 기울기가 완만할 때는 좀 공격적, 적극적. 어차피 돈 벌려면 그거 써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야, 나 그거 아까우니까 나 안 쓸 거야.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거기는 무차별성 기울기가 급할까 완만할까? 급해집니다. 그러니까 원점에 가까울수록 보수형 투자자는 이게 훨씬 기울기가 더 급해지고 원점에 멀어질수록 공격적, 위험, 애호적인 사람은 좀 기울기가 완만하다. 이렇게. 이것도 작년, 그 작년에 나왔던 지문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공격적 투자자는 보수 투자자에 비해서 위험이 높더라도 기대수를 높은 걸 선호한다. 맞죠? 그러니까 요 을보다는 갑은 수익은 위험은 반드시 어쩌니까 요거보다는 더 크니까 위험은 클 거다. 대신에 수익도 어쩌니까 큰 걸 원하더라. 그래서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고위험 고수익이고 원점에 가까울수록 저위험 저수익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효율적 프론트에는 동일한 점에서 최고 수익을 연결한 선. 그래서 그 말이 만약 A점을 봅시다. 만일에 위험이 3% 했을 때 수익은 최대가 몇 프로? 5%. 그 이상은 어쩌니까 안 돼요. 밑으로는 되지만. 그러니까 효율적 요 한 점의 의미는 주어진 위험에서 최대 수익이고 주어진 수익에서 최소한의 위험을 쭉 연결한 선을 효율적 전선.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효율적 프론트에서는 추가 재원을 감소하려면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번에는 자, 예를 들어서 B에서 이번에는 A씨 요점으로 한번 가봅시다. A점으로. 그러니까 지금 같은 위험에서 수익을 요만큼 올리려고 하면 반드시 위험을 요만큼 감소해야지 위험을 감소하지 않고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말은 수익이 증가하다 위험도 커진다. 수익과의 무슨 관계? 비례다. 그래서 우상향한다. 이런 얘기 말뜻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투자자 자신의 무차별성하고 효율적 전선으로 만나는 접점에서 최적이 나온다. 그러니까 효율적 전선상에는 투자조합이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적은 뭐랑 만나라? 효율적 전선하고 개인의 위험을 나타내는 무차별성 서로 접점에서 이루어진다. 접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몇 개 나온다?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최적의 투자는 딱 하나죠. 그 다음에 36번도 좀 쉬어갑시다.